자, 계속해서 마켓나우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주식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계속 지수가 올라가고 많은 종목들 올라갔을 겁니다. 수익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내가 물려 있었는데 그 손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요. 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에 전격적으로 방문했습니다. 다시 한번 의지를 천명했죠. 주식시장의 시대가 오게 하겠다. 여러 가지 주식 부양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어제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것 자체도 대통령이 외부 일정으로 처음으로 방문한 곳이 한국거래소였습니다. 그만큼 상징성이 크고 의지도 강하다라는 것을 어제 우리 시장에서 확인을 했고요. 자, 이제 우리 시장이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걸 어떻게 소화하고 더 갈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 중간 기로에 지금 놓여 있고 오늘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니까 외국인 수급을 좀 마지막까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코스피 3천 기다리신 분들 많으실 텐데 사실 3천 가는 것도 중요한데 안착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수출 증가세 이런 부분 돼야 되고 기업 이익 증대돼야 되고 그리고 더 원한다면 품목 관세 쪽 미국 쪽 그쪽에서 좀 완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상법 개정 추진에 대한 의지가 있는 상황인데 시장의 유동성이 넘쳐나면은 우리에겐 긍정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벤처 투자로 이어지면 어떻게 보면 코스타 기대 수익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 전략을 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 드는 오늘입니다. 네. 자, 이번 주에도 이슈가 많았고 주말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아마 만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미리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의 분위기 일단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개장 1시간 정도 지금 지났는데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지수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최혜원 앵커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국 증시 양시장 모두 다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은 장 끝까지 냉정하고 차분하게 좀 대응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고요. 코스피 지수가 빠르게 2,900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3,000선까지 가기 위해서는 아마 약간의 부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먼저 코스피 안에 대형주들부터 먼저 만나보시면은 일단 크게 움직임은 없습니다. 삼성전자 0.5%의 하락세, SK하이닉스는 오늘도 오릅니다. 1%대 상승 흐름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25만 원대를 눈앞에 두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약간 엇갈리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시장 전체적으로 지수가 약간은 좀 부진할 때 잘 갈 수 있는 것은요. 실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 최근 들어서 TSMC 그리고 엔비디아까지 긍정적인 반도체 매출과 실적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도 비슷한 측면에서 앞으로 좋은 실적을 낼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실적입니다. 쉬지 않는 쪽이 방산이 될 것 같은데 수주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또 현대 로템까지 상승 탄력을 아주 강력하게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항공우주 1.7%대 상승 나오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2,900선까지 올라온 만큼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낙폭이 과대됐다라는 측면에서 큰 점수를 주고 있는 듯하고요. LG 에너지솔루션 2.5%대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수주로 잘 가는 쪽이 3개입니다. 먼저 방산, 두 번째는 원전인데 원전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주 금액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고 역시나 숫자로 계속해서 찍히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도 5.6%대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간밤 뉴욕 증시에서 또 오클로우가 30% 넘게 급등하면서 원전에 대한 전체적인 투자 심리 자체가 좀 개선이 됐습니다. 오늘 이 두산 에너빌리티 5.6%대 그리고 현대로템도 2.1%대 상승 흐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금융 쪽은 어제여서 오늘까지 약간의 조정입니다. KB금융지주 0.6%대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KB금융 여전히 1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조정입니다. 급격한 조정은 없고요. 신한지주도 1%대 조정 나오고 있고 하나금융지주 0.5%대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1%대 조정.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도 역시나 멈추지 않는 쪽이 SK 스퀘어인 것 같습니다. SK 쪽은 주가가 연이어서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데 오늘도 쉬지 않네요. 1%대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오늘 시장에서 약간의 조정 0.25%, 카카오는 약보합권 0.3% 하락으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와 기아 보시다시피 오늘 시장에서 1%대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쪽도 강하지만 완성차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 탄력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는 부진한데 완성차 쪽으로는 외국인의 수급이 연이어서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 코스피 안에서의 제약바이오는 약간의 조정입니다. 삼바가 1%대 조정 나오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 쪽도 강하고요. 결국에는 수주로 돌아가는 산업 자체가 오늘 시장에서 상승 탄력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코스닥 쪽은 어떨까요? 이어서 코스닥으로 옮겨가 보시죠. 네, 코스닥 알테오젠 강보합권이고 파마리서치가 약보합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파마리서치의 주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멈출 줄을 모릅니다. 어제 53만 원대를 넘어서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6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여기서 확인을 해보니 반도체도 잘 팔렸지만은 미용 의료기기도 꽤 잘 팔렸고요. 제약 에스테틱 쪽으로는 계속해서 수출 성장세가 폭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파마리서치 계속해서 신고가 부근에서 맴돌고 있지만은 주가가 급격하게 무너지지 않는 아주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휴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0.5%의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요. 펩트론도 오늘 시장에서 시세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0.6%의 오늘 시장 상승세. 그리고 전기차 밸류체인 또 오늘 시장에서 강력하게 상승 나오고 있는데 에코프로 BM 4%대 상승 흐름 나오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간밤에 또 젠슨 황이 양자 컴퓨터 관련된 긍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이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 탄력을 보였는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신상 델타테크와 같은 기업도 오늘 시장에서 5%대 상승 흐름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이외에 반도체 소부장은 오늘 시장에서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리노호업도 약보합권, 동젠세미캠 보합권, 테크윈까지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다만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본인들의 이슈가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상승 탄력을 강력하게 받아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젠백스 7%대 상승, ABL바이오 2%대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요. 다만 오늘 시장 엔터주도 전반적으로 조금 조정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SM이 1.2%대 조정 나오고 있고요. 지금까지 또 정책에 대한 기대감 나오면서 급등세를 보였던 웹툰 관련주도 오늘 시장에서 약간의 조정, 그리고 미디어 컨텐츠 쪽이 약간의 조정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을까요? 지수 현재 상황 함께 만나보시죠. 네, 보시다시피 오늘 코스피 지수는 0.4%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되고 있는 상황인데 2,920선까지 올라갑니다. 코스닥은 0.3%의 상승세 78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딱 보면은 어제 시장 지수 또 급하게 올라온 만큼 오늘은 관망 기조 유지된다. 다만 방향성 자체는 지금보다 빠지기보다는 오히려 상승 쪽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외국인 수급 코스피 쪽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수급 확인해 보시면 오늘은 매도 우위입니다. 그리고 기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68억 원가량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동향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들 오늘 시장에서 500억 원 가깝게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매도는 약간 아쉽지만 그럼에도 방향성 자체는 계속해서 상승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그래도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장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떠한 업종과 종목들에 투자자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싱크풀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시장의 분위기 조금 더 자세하게 시장을 움직이는 업종 이슈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시장의 특징이라고 하면 크게 이 두 트랙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대형주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가 가면 조선방산 원전이 쉬고 오늘처럼 조선방산 원전이 가면 반도체가 쉬고 이런 쪽으로 한 트랙이 움직이고 있고 또 한 트랙은 이제 대통령의 정책과 관련된 새 정부의 정책 관련된 테마들이 돌아가면서 상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턴이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은 그 주인공으로 남북 경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선 정책, 대통령 정책, 미국에서도 물론 이야기가 있었지만 어쨌든 새 정부 들어서 북한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또 남북 경협, DMZ, 농업 이런 테마가 남북 경협으로 엮이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상승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남북 경협주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한번 슈팅이 나오면서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말씀드린 오늘은 조방원의 날입니다.
조선이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하나오션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전이 다시 부각받으면서 두산에너빌리티, BHI 엄청 상승 또 나타나고 있고 이 외에도 그리고 방산주들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 탄력을 나타내면서 오늘의 시장의 주도주는 조방원, 조선방산 원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오늘은 2차 전지도 조금 올라가고 있어요. 앞서서도 종목 좀 보셨는데 오늘 삼성 SDI 관련된 리포트가 좀 발간이 됐는데 긍정적인 좀 평가들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2차 전지 관련된 업종들이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유가 관련 종목도 오늘 올라갑니다. 흥구석유나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간밤에 미국에서 이 WTI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급등세를 좀 나타내는데 오랜만에 유가가 올라갔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중동 쪽에서 지금 미국이 이라크에서 미국의 대사관 직원들을 철수해라라는 식의 지시가 있었답니다. 이란이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첩보 정보들이 좀 있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일단 유가가 좀 급격하게 튀어오르는 상황. 이러면서 오늘 유가 관련 종목들이 주가 좀 좋은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 방문하고 나서 주식시장에 대한 부양의 의지 강력하게 표출을 했죠. 관련해서 지주회사, 증권사 이런 것들도 역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받고 있고 오늘 조금 조정은 나오고는 있지만 태양광과 풍력,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도 여전히 테마는 살아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지금 대통령의 정책주들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 이 흐름을 시청자분들이 잘 파악하셔야 된다는 것을 한번 체크해드리겠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남북경협주가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백악관에서 갑자기 또 전격적으로 김정은과 대화를 하고 싶다 이런 식의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백악관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 진전을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서신 교환에 여전히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서신 받아라. 그리고 뭔가 리액션을 해라. 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악관 쪽에서 이런 이야기가 먼저 나왔다라는 것이 또 특징적인 상황이었고요. 여기에다가 이러면서 이제 싱가포르와의 예전에 남북 대화 이렇게 북미 대화를 했었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대화를 할 때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런 진전을 보고 싶어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뭔가 리액션을 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진짜 북미 대화 다시 한번 이루어질 것인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예전에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 당시에 남북 대화, 북미 대화 한다고 했을 때 관련된 남북 경협주들의 주가가 엄청난 상승을 보였습니다. 과연 그것이 재현될 것인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북한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냈습니다. 자, 어제 2시부터입니다. 어제 오후 2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군에다가 이걸 지시를 했고요. 실제로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우리나라에서는 중지가 됐고 자, 이러니까 오늘 오전에 북한에서도 뭔가 반응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접경 지역에 이 새를 깎는 듯한 이런 소음을 계속 북한 쪽에서 우리에게 보내서 이 인근 지역 주민들이 굉장한 고통을 호소했었거든요.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면서 이게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음을 방송하는 걸 중단하고 북한의 음악 방송으로 좀 전환됐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이런 유화적인 제스처에 반응을 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우리도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남북과의 대화의 진정 가능성,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 진정 가능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잘 얻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남북경협주들 주가 많이 튀어오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과거에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이력이 있던 종목들 관련주로 부각받으면서 오늘 확 튀어오르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좋은 사람들인데 18%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에 2004년도에 이력이 있는 제2에스티나 같은 경우에도 동반 급등세 현재 9%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3,485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난티는 잘 아실 거예요. 과거에 금강산 관광 특구에 골프장 리조트를 운영
운영했던 경험이 있는 바 오늘 26% 넘는 급등세 시원하게 연출이 되고 있는 거고요. 9,900원 선 다가가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 경신한 종목도 눈에 띕니다. 대표적으로 일신 석재, 건설업 영위하고요. 석재 관련해서 그런 부분으로 하고요. 11% 넘는 급등 2,900원 현재 찍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역시 52주 신고가 경신한 종목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 엘리베이터 시장 점유율 40% 가까이 있는 상황인데 그 금광산 그 관광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개성공단 사업권까지 그 당시 딴 이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10% 넘는 급등세로 87,000원 선 뛰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남북 경협주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과거 이력 때문에 관련주로 엮이는 그런 테마주성 성격이 있는 거죠. 이 중에서 뭘 봐야 할지 오늘 굉장히 궁금해지는 날입니다. 특히 또 관련 이슈와 섞여 있기 때문에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무엇보다도 지금 남북 경협이 다시 한번 재개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뭐 트럼프도 친서를 김정은에 다시 보내려고 했고 또 우리도 이제 대북 이 확성기를 이제 중단하면서 북한에게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여줬고 이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기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는 거고요. 지난 한 2년여 동안 남북 간의 대화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그 대화를 다시 시작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도 돈과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은 가장 쉬운 게 금강산 관광입니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도 그렇고 개성공단도 그렇고 모두 지금 계약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50년짜리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고 남북 간의 정부 간의 협의만 되면 언제든지 재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아난티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도 많이 올라 있는데 이렇게 많이 오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난티가 만들었던 금강산 이 관광 리조트는 골프 코스도 그렇고 굉장히 그 대단한 그 상품 가치가 있고 거기에 투자한 돈이 600억이지만 실제로 그때 이제 이 사업이 멈추면서 매몰 비용을 600억으로 처리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조 단위의 효과가 있는 그런 그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금강산 내에. 그렇기 때문에 아난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0,000원도 안 되는 가격이고 국내에서도 아난티는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 금강산이 다시 오픈됐을 때 아난티 같은 경우 다시 한번 금강산 리조트 호텔 그리고 골프장을 열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이 동아시아권의 이 관광 수요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 아난티가 이런 금강산의 리조트를 갖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난티의 기업 가치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난티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도 않고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길게 보면 지금이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네, 자 남북경협주에 대한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원전 오늘 조방원이 잘 간다고 했잖아요. 조선방산 원전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오늘은 K원전 조방원의 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에도 오늘 좋은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좀 겹친 상황인데 어제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진에 보시듯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해외 정상과 통화를 한 게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랑 처음 통화를 했고 그다음에 일본 이시바 총리랑 통화를 했고 그다음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랑 통화를 했고 네 번째가 체코의 피알라 총리와 전화를 한 것입니다. 자, 이 순서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시겠지만 어쨌든 이게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사인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순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미국, 일본, 중국, 그다음에 체코랑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최근에 우리나라가 체코와 많이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으니까 26조 원 이 두코바니 원전 계약을 결국에는 사인을 체코에서 해줬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든 긍정적인 사인을 보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뭐 친환경 재생에너지에 중점을 두고는 있지만 원전도 놓지 않고 있다라는 이런 사인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러면서 앞으로의 협력 시금석 뭐 원전뿐만 아니라 에너지, 앞으로 뭐 건설, 인프라 이런 것까지 협력을 잘 해나가자라는 통화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의 포괄적 협력을 체코와 해나갈지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원전주들이 또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자, 미국의 오클로라는 또 원전 회사가 있는데 미국의 알래스카의 공군기지에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설치하겠다. 이게 이제 확정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오클로가
뭐 30% 가까이 뛰었고요. 뉴스케일 파워도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영향 때문에 우리 시장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여기에 이 오클로와 또 연결되는 게 우리나라의 한국수력 원자력이 오클로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얼마 전이었어요. 지난달에 MOU를 체결했는데 4세대 SMR 기술 개발을 협력하는 그런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뭔가 또 사업과 관련된 수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원전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원전주들도 오늘 주가 어느 정도로 상승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증권사에서 G2파워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신규 사업뿐만 아니라 뭐 정부 정책의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긍정적인 포인트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가가 뭐 19%에서 20% 넘는 급등세를 장 초반에 연출을 합니다. 작년 6월이었습니다. 정부 과제를 수주한 흐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 주목받는 게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도 순행식이거든요. 이제 배터리도 열을 많이 받게 되니까 물로 식혀서 열을 빼는 그런 작업이다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6월에 시제품을 출시한 이후에 올해 말까지 KC 인증을 받고 내년 초에 양산 준비하며 고객사를 확보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으로 긍정적인 실적 개선에 대한 매출 증대 이익 이런 부분 좀 누려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300억 원 정도 ESS 관습식 그런 시장이 앞으로 성장을 받으면 수혜를 입으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데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는 듯하고요. 오늘 11,540원 현재 찍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최근 증권사에서 한정기술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여기는 이제 설계 주요 그런 모멘텀이 있는 곳인데요. 이 체코 원전 2기 수주 관련해서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5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가능성이 언급이 됐습니다. 투자 심리가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86,000원 위에서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7거래 연속 상승하는 흐름들이 있는데 올해 이제 잘 나가다 보니까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형 원전 모듈이라서 SMR과 최근 가스터빈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스터빈이 글로벌리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당연히 긍정적일 수 있고 지금 대내외적으로 신규 원전을 건설하려고 하는 의지도 굉장히 세다라는 얘기입니다. 일각에서는 뭐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자본을 회수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던졌는데 그래도 증권사에서는 긍정적이게 네, 괜찮습니다. 현금 이익 창출력이 있기 때문에 재무 안정성은 건전하게 관리가 될 것입니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그런 부분 도 있더라고요. 오늘 5.87% 상승한 그런 이유가 투자 심리에 녹여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대목이고요. 4만 원 뛰어서 5만 원 뛰어서 5만 4천 원까지 올라간 대단한 기염을 토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과연 어디까지 갈지 굉장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BHI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했거든요. 원전 관련해서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거고요. 현대건설은 건설주뿐만 아니라 최근 원전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건설은 EPC, 조달, 설계, 시공 이쪽으로 강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모멘텀이 확실하게 주어지죠. 8% 넘는 급등세 보이면서 7만 8천 원까지 상승한 흐름입니다. 여기서 뭘 봐야 될지 의견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네, 원전 쪽은 예전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원전에 관련 뉴스가 나오면 무조건 따지도 말고 그냥 두산에너비티입니다. 왜냐하면 이 원자력 발전소의 가장 핵심이 되는 주기기를 만드는 게 이 두산에너비티고 이 두산에너비티가 우리나라에서 독점입니다. 뭐 아까 앞에서 말했던 BHI 같은 경우는 보조기기를 주로 만들어 왔고요. 그래서 SMR 시장으로 전환하면서 이쪽도 이제 주기기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두산에너비티가 가장 많은 이 주기기를 생산해서 공급해 왔고 최근 들어서 신한울 3호와 4호를 원전을 이번에 건설을 시작합니다. 그 일 때문에 10년치 일감이 우리나라 국내 원전 업체들 생긴 거죠. 거기에 이 두산에너비티가 가장 또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SMR 이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가장 앞서 있다고 그러지만 설계만 하는 회사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스리마일 아일랜드 사건 이후로 이 20년, 30년 동안 원전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지 못했어요. 이 말뜻은 이 웨스팅하우스 같은 회사에서 이 원전을 건설하는 쪽에 종사하던 이 임직원들이 대부분 나갔다는 소리입니다. 즉 이 말은 미국은 독자적으로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에너비티 같은 회사가 같이 가서 일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산에너비티는 SMR 쪽에서도 일할 기회를 많이 갖고 있고 실제로 이런 SMR 업체에 투자해서 주주사로도 참여합니다. 마지막으로 체코 원전 같은 경우도 대형 원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두산에너비티가 독점적으로 주기기를 납품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두산에너비티가 지금 주가가 계속 올라서 5만 원대 올랐지만 5만 원 여전히 싸 보입니다.
이 두산 LNG가 앞으로 주력 사업인 원전 쪽에서 얼마를 벌어들일지,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신 가스터빈 발전소, 여기도 우리나라에 있는 이 노후한 이 석탄 화력 발전소를 대체해서 LNG 발전소를 지어야 되는데요.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여 개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하면서 그걸 갈아치우면 이 LNG 발전소가 또 새로 만들어지고, 그 안에 두산 LNG가 만든 이 국산 가스터빈 발전기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산 LNG는 지금 제일 쌀 때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54,000원인데 이게 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네. 계실 거예요. 네, 확실한 근거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저평가 영역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예. 자, 이제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살펴봤고 이제 투자 전략 세워보고 좀 공략해볼 만한 종목도 하나 알아볼까요? 파트너님 어떤 거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대형주들이 다 떴습니다. 네네. 그래서 요즘 시장에서 말 나오는 뭐 현대건설,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현대건설도 이미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되고, 그렇지만 안 오른 쪽이 있습니다. 그동안 2, 3년 동안, 2년 동안 그 전기차 캐즘 때문에 줄기차게 하락한 종목들인데요. 대표적으로 LG 엔솔과 삼성 SDI 이런 종목을 볼 수가 있겠죠. 그중에서 삼성 SDI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많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면서 삼성그룹 차원에서 삼성 SDI 이번에 1조 6천억을 증자해 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말뜻은 삼성 SDI가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건데 그 벌기 위해서 일단 지금 연료가 되는 돈을 넣어준 것이죠. 삼성 SDI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지금 사업 분야는 전기차 배터리 쪽입니다. 그런데 그 전기차 배터리가 전기차 캐즘 때문에 지금 이 말 그대로 생산량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다른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그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쪽을 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넥스트에라라는 미국의 에너지 회사 쪽에다가도 한 1조 원 이상의 ESS를 납품을 하고 있고, 그 테스볼트라는 요번에 독일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유럽에서 가장 큰 ESS 업체입니다. 여기다가 또 배터리를 납품합니다. 삼성 SDI는 이 ESS 쪽으로 거기서 발생하는 매출을 갖고 전기차 쪽에서 줄어든 부분을 커버하면서 성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4680 원통형 배터리를 국산화하면서 이거를 양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통형 배터리를 테슬라에 납품할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되면 삼성 SDI는 또 새로운 고객, 큰 고객을 하나 맡게 되는 것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전고체 배터리의 국산화,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올 하반기에 샘플이 나옵니다. 샘플이 나오면 이걸 이제 고객사들, 특히 현대차가 이쪽에 관심이 많은데요. 자동차 화재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로 빨리 교체하고 싶어 합니다. 내년부터 빠르면서 양산을 태울 수 있기 때문에 삼성 SDI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면 좋아졌지 더 이상 나빠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시고, 자제분들 대학을 다니시다면 대학 등록금 뭐 미리 준비한다 생각하시고 사놔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재미나게 말씀해 주셨네요. 그동안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부터가 다시 출발의 시점일지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마켓나우 브리핑으로 오늘 시장의 분위기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봐야 될 텐데요. 네. 잠시 후에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지금 이 허니문 랠리가 계속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과연 갈 것인가, 어느 포인트에 우리가 중요 변곡점을 맞이할 것인지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테니까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중적으로 봐야 하는지. 우리가 이제 달러에 대해서는 되게 잘 많이 알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미국 미연준의 파월 의장이 FOMC 금리 결정만 하면 거의 실시간으로 국내에서 이제 중계도 하고 분석도 하고 계속 그렇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게 또 워낙에 이제 미국의 금리 결정이 전 세계 물차별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되게 관심이 많은데, 어떤 이유든 사드 이후에 이제 중국과 관계라든가 또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이 조금 더 그렇게 돼서 중국에 좀 관심이
별로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금융 쪽을 봤을 때 중국이 그 실물 경제는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미국이 한 70% 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금융 쪽은 되게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그 사이에 이제 위안화를 중심으로 디지털 화폐든 또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해서 또 위안화의 길게 봐서는 위안화의 패권, 금융의 중국몽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왔어요. 그런 시스템, 국제금융 체제, 위안화 중심 체제, 중국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래서 책을 써서 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제가 자꾸 책을 거론을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의 생각이 저도 동감인데요. 한 세대 안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달러 패권이 형성되기 전에는 파운드 패권이었잖아요. 영국 파운드에서 달러로 넘어올 때 1, 2차 대전을 통해서 이미 그 과정에서 미국이 글로벌 경제력이나 여러 가지 전체적인 힘이 훨씬 영국보다 커졌지만 달러 패권은 훨씬 후에 됐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1945년 2차 대전이 종전되기 1년 전에 1944년에 미국 브레튼-우즈, UNFCO인 브레튼-우즈에서 전 세계 사람들을 모아놓고 1원 수당 35달러라는 금과 달러를 엮고 그 다음에 달러는 다른 화폐들하고 이렇게 환율을 정하는 그 당시에 이제 마르크라든가 엔이라든가 파운드 다 마찬가지죠. 그 구조로 달러 패권이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미국과 중국의 경제력을 비교하면 GDP만 비교해 놓고 봤을 때 미국이 뭐 29조, 30조 달러 가까이 되잖아요. 중국은 60, 70% 높아졌다 다시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때 뭐 2025년, 2030년에 중국이 PPP 기준으로 미국을 넘어설 거라고 했는데 요새 그게 다 쑥 들어갔잖아요. 중국이 어려워지고 그런 관점을 봐서도 그렇고요. 또 기축동화라는 게 법과 제도, 인권, 또 그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글로벌 국제사회의 신뢰 이런 게 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모든 금융거래나 이런 것들이 다 무역거래, 금융거래가 다 달러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한 관행이 벌써 1945년 이후에 쭉 지금 익숙하게 그 사이 위기는 있었지만 진행돼 왔잖아요. 이게 어느 순간 바뀌겠습니까? 금융관행이라는 게 지급결제 관행도 쉽게 바뀔 수도 없는 거고요. 상당히 오래 걸릴 거다. 다만 그러면 위안화한테 전혀 기회가 없을까? 그건 아닐 수 있다 이거죠. 유로화나 뭐 엔화를 얘기도 하는데 유로화나 엔화가 달러에 도전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꼭 그랬냐라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지금 13억 인구의 전 세계 2대 경제 강국 G2가 된 중국이 달러 패권에 위안화 패권으로 도전하는 것은 이건 지켜봐야 된다. 전혀 가능성이 없다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예. 저는 중국의 지난 3, 40년 사이에 경제든 중국 전체를 보더라도 가장 중요한 사건은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이라고 봅니다. 그건 세계화의 덕을 엄청나게 봤고요. 그 후에 그래서 세계 공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전 세계가 변화해 왔잖아요. 여러 가지 빅테크, 플랫폼 이런 것들이 다 아시다시피 그 디지털 혁명이 전 산업, 특히 금융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아시는 것처럼 종이화폐에서 신용카드를 거치지 않고 바로 QR로 갔잖아요. 그게 알리페이 이제 위챗페이지 않습니까? 이 QR이 이제 대단히 일반화돼 있죠. 중국에서의 일반적인 지급결제 관행은 QR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보면은 중국은 소위 디지털 화폐라는 측면에서 QR로 이미 어느 정도 디지털 간편 결제에서 굳혀져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중국 정부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디지털 시대의 글로벌 화폐, 중국 내 화폐를 좀 선점하겠다라는 의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 알리페이 네트워크가 어떤 차이가 있냐? 이거는 뭐 좀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죠. 디지털 위안화는 중국 인민은행이 개발, 원장 관리, 모니터링, 사후 관리 이 모든 시스템을 다 관장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인 거죠. 그런 알리페이나 또는 위챗페이는 사기업이잖아요. 민간이 하는 거죠. 물론 중국 정부의 관장하에 있겠지만 그래서 그건 전혀 다르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죠.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내세울 때 위챗페이, 알리페이가 워낙 장악하고 있으니까 중국 정부가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이걸 개발하는 거다. 이런 논리가 있었거든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제 이것도 이미 지급결제 관행으로 정착돼 있잖아요. 무리하게 이걸로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반적으로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호환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리페이에서도 디지털 예환을 쓸 수도 있고요. 또 중국이 비자 마스터카드에 맞서서 내는 유니온페이도 쓸 수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 각종 페이, 간편 결제, 이게 뭐 신용카드 이게 다 한꺼번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소위 인체 연장이라고도 하는 디바이스인 스마트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앞으로 그게 어떻게 발전될지 이건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책에서 좀 상세하게 다뤘는데요. 중국의 위안화 전략은 한편으로 보면은 위안화 패권 전략이거든요. 또 달러에 대한 위안화의 도전이기도 한 겁니다. 이게 쉽지는 않겠죠. 오래 걸릴 일인데 그럼 어떻게 하고 있냐? 달러가 걸어온 길이 정확하게 롤러 모델입니다. 달러가 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닉슨 쇼크로 큰 문 달러가 흔들릴 때 페트로 달러를 했잖아요. 사우디하고 안보와 원유 거래를 교환한 거잖아요. 당시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 되면서 달러가 흔들렸잖아요. 그 페트로 달러도 사우디하고 지금 합의했죠. 얼마나 실행은 아직 안 하고 있지만 우리가 원화가 되게 흔들리면 시장에서 이제 미국 빨리 가서 연준하고 통화선 맺으러 하잖아요. 그럼 100원, 200원씩 환율이 떨어지잖아요. 원화 가치가 안정되는 거죠. 높아지니까. 미국은 이제 주요 국가하고만 하고 또 우방하고만 하고 제한적으로 하잖아요. 중국은 웬만한 신흥국하고 다 합니다. 많이 지금 밀려가고 있어요. 주로 신흥국이겠죠. 그 다음에 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여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외환 시장, 외환 거래 대부분의 주도적인 화폐는 달러고 그게 지금 달러 패권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여러 나라의 특히 금융 허브를 중심으로 예를 들면 런던이다, 프랑크푸르트다 이런 곳에 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프트라고 전 세계 200개국 15,000개 웬만한 은행은 다 거기에 가입돼 있고 우리나라 예를 들면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이런 은행들, 우리은행 모두 다 스위프트 코드를 통해서 우리가 송금하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스위프트를 대체하기 위해서 CIPS라고 국경과 결제망을 만들어 두고 있잖아요. 그거는 초창기 스위프트하고 또 협업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CIPS라는 국경과 결제망을 지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러시아가 스위프트 배제되는 금융 제재를 당했잖아요. 그 후에 지금 그거 만들어 놨잖아요. 기존에 러시아와 중국 간의 거래에 지금 뭐 상당히 반 이상 경우에 따라서 더 높은 비율로 그 망을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브레튼 우즈 체제 이후에 세계은행과 IMF를 만들었잖아요. 그 비슷한 거를 AIIF도 들어보셨잖아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중국이 만든 세계은행입니다. 그 전 세계 뭐 100여 개국 이상하고 1대1로 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 위안화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브릭스가 지금 그게 이제 되게 커져서 지금은 브릭스 플러스가 됐고 지금 20, 30개 국가가 가입 대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NDB라고 신개발은행이라고 그게 지금 본점이 상하이에 있습니다. 브릭스의 또 세계은행인 거죠. 그리고 비상대응기금이라고 브릭스의 IMF라는 걸 또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확장되면 이게 전부 위안화가 통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까지 달러 패권을 해왔던 것의 대부분을 중국은 하나씩 그게 얼마나 많이 활성화되고 얼마나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체계는 다 갖춰져 있다. 국제금융체제든 또 위안화 중심으로 중국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 자, 마켓나우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 오늘 일단은 상승분은 계속하고 있는데 2620선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고 오늘은 외국인 매수는 현물 매수는 들어오진 않아요. 근데 선물 매수는 그래도 외국인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은 1,000억 원 가까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쪽의 출발 상황도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면 어제 중국, 홍콩 모두 강세로 거래를 마감했는데 오늘은 상해 종합지수는 약보합권 출발했고 홍콩 항생지수도 0.6% 가까이 하락으로 출발을 하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상황이 이렇고 일본 니케이 지수가 0.8% 정도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강해요. 오늘도 지금 0.4% 우리가 코스피가 올라가고 있는 걸 보면 간밤에 미국 시장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 일본도 지금 니케이가 0.8% 빠지는데 우리 시장만 계속 강합니다.
허니문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이제 고민이 되죠. 이게 어느 정도까지 허니문 랠리가 이어질까? 이거의 판단, 시점이나 타이밍을 저희가 잘 가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조금 더 자세하게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대표님, 저희가 지난주에 3,000피 다시 이야기 꺼냈는데 다행히 오르고 있어요. 예. 이번에는 악플은 달리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행이고. 무서웠었죠. 예. 저희가 또 극도로 조심하게 되면은 자네 조심하는가. 그쵸. 그러면서 또 네.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제는 3,000포인트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쵸. 예, 더 많아졌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서 이제 네. 약간 조심해야 되는 타이밍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랠리가 예. 어느 정도까지 갈지. 외국인이 오늘 일단 지금 현물 매수는 아직은 안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외국인 왜 이렇게 사는 걸까요? 왜 이렇게 사기보다 이제 오늘은 안 사니까 예, 약간 뉘앙스를 바꿔서 예, 말씀을 드려야 되는 더 거. 살까요? 외국인들이요? 외국인이. 네. 그거는 오늘 종가로 보시죠. 네, 종가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따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의 어떤 약간 구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네, 좋아요. 네. 근데 지금 기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대통령 이제 바뀌고 정권 좀 정부가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바뀌는가? 네. 여기가 이제 가장 큰 핵심이겠죠. 그쵸. 네.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허니문 랠리가 아니라 뭐 이제 허니 선 랠리까지도 예. 문보다 선이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낮에도 간다. 네. 낮에 넥스트레이드도 가고 네. 낮에도 가고 예, 이런 쪽으로 가는 모습들인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 같습니다. 한국이 기존까지는 대세 상승장이 나온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세계 경기 좋아지고 네. 수출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 쪽에서 막 화랑이 나올 때 그때 수출주를 중심으로 쫙 하고 올라갔던 게 그쵸, 예.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수출 중심.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러면 장이 오르는구나. 그러면 삼성전자 사고 거기다 현대차 또 사고. 예 그런 또 수출주 중심으로 딱 포지션 짜놓고 그렇게 되면 편하게 시장을 네. 볼 수가 있었는데 이번은 그게 아닙니다. 달라졌나요? 이번은 시장의 성격들이 그게 아니라 한국 시장이 싸니까 싼 거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딱 그 밸류업 되는 과정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한국이 지금 현재 PBR 기준으로 이제 1배 조금 넘어왔나 그럴 겁니다. 네. 예, 1배 넘어갔어요? 네, 코스피? 1배, 1.05 몇 X배 이 정도쯤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쪽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런 뭐 한 배 수준이 뭐 과거 저희 한국 시장에서 봤었을 때는 그러니까 0.8배 샀다가 1.1배에 팔라 이게 불문율이었거든요. 네네. 그럼 앞으로 한 10% 정도만 업사이드 끝입니다. 이렇게 되는 과정이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 샀었던 한국 증시의 단면들이 네. 왜 그렇게 쌌었느냐라고 하게 되면 다 아시는 것처럼 맨날 중복 상장하고 거기다가 돈은 많이 벌었는데 회사에 돈은 많은데 배당도 배당 안 요만큼 안 하고 하고, 네. 지배구조도 막 뭐가 순환 출자 이상하게 막 꼬여 있고 복잡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발목을 잡았죠. 네. 이런 걸 해결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 국가 쪽의 PBR이 증시의 PBR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 정도 나와요? 1.4배입니다. 1.4배요? 네. 또 EM 시장 동남아 그 시장 다 포함해서 네. 약간 국가급으로 봤을 때 신흥 시장이라고 하는 EM 시장 쪽에서 평균 PBR 계산해 보게 되면 1.4에서 1.6배입니다. 네. 그럼 근데 그거 지금 우리가 1.0 몇이니까. 그렇다고 한국 기업들이 뭐 떨어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 쪽에서 싼 게 그럼 지금부터 만약에 신흥 시장 평균까지만 올라간다. 한 1.5배만 된다. 네. 지금부터 50%. 음. 맞는 얘기죠? 한 배에서 1.5배만 간다. 네. 50%. 그러면 보자. 앞으로 한 지수가 그러면 1,500 더 올라가야 되니까 한 4,500에서 5,000이 거기서 나오는 네. 얘기겠죠. 아. 네. 그러다 보니까 5,000포인트를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런 밸류만 끌어올려줘도 네.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반응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러면 그 끌어올릴 때 뭐 실적은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 과거 저평가됐던 것이 끌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과정들을 누가 해줄 것이냐. 정부가 하겠다는 얘기죠. 상법 개정을 통해서 네. 이제 주주 가치가 가장 또 우선으로 주주이익에 위반하는 행동은 하면 안 된다라는 네네. 쪽들이 하나 떠오르기 시작하고 그와 함께 또 어제 증권거래소 저는 그 대통령 당시 오셨을 때 증권거래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 정말요? 웅장하더라고요. 네. 예? 아, 저기 그 행사장에 같이 계셨던 건 아니고 그냥 그 앞을 지나갔다는 거죠? 가고 싶었죠. 네. 가고 싶었는데 테이저건 맞을까봐. 예.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가서 보다 보니까 저기도 있을 수가 없죠. 네네. 예. 근데 그런 과정 쪽에서 봤었을 때 일단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그런 역할을 정부가 해줬었을 때 나올 수 있는 특히 어제 나왔던 것들은 만약 우리도 주식을 사고 네. 배당을 받으면서 그걸 생활비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쵸. 양쪽까지 얘기하게 되면 뭐 배당
세제에 관련된 부분들이나 뭐 또 세부적으로 또 변할 소지가 좀 더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살짝 더 올라가는 모습들이겠죠. 네. 그게 이제 하나의 변화 요인으로 되는데 그럼 지금은 기대감입니다. 또 그렇게 하는 정부 정책들이 순차적으로 딱딱딱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아 이제 바뀌는구나라는 관점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쪽에서 보니까 TFT 정부에서도 구성하고 있고, 그러니까 주식 재갑 찾기 TFT 뭐 네. 이런 쪽으로 당에서도 뭐 지금 민주당에서도 뭐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런 내용들의 네네네. 예, 구성이가 만들어진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그러면은 그나마 이번에 기대가 좀 더 큰 게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입법부와 행정부가 한 몸이 돼서 움직인다. 그러면 오히려 법안 통과가 되고 그걸 가지고 행정부가 바로 처리하고. 받고 예,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래서 기대감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들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지금 지수가 조금 올라와서 1.0 몇 배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는 1배 조금 넘어가게 올라갔는데 네. 걱정하시는 분들이 지금 단기간에 지수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야? 라고 평가를 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네. 아니면 지금 사지 못하겠다고 한 게 너무 단기간에 올라와서 약간 걱정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럼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코스피 이 자체로 PBR로 봤을 때는 비싸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수치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개선 요인만 툭툭 더 집어 이렇게 약간 보강된다라고 하게 되면 네.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네. 이런 상황 쪽에서 그리고 또 속도도 빠르고 저희가 알고 있듯이 아까 장 올라가니까 삼성전자 사야지 이게 뭐야 계좌가 뭐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안 갑니다 또. 삼성전자는 보석 같은 종목이라서 나중에 보석함을 딱 열을 때 그때 이제 한번 이제 지수를 레벨업 시킬 때 확 올라갈까요? 울고 싶네요. 네. 아직까지는요. 예, 그런 상황들로 봤었을 때는 일단 지금은 저평가된 종목들에 대한 반응들 물론 삼성전자는 저평가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쵸. 아직 입맛에 그렇게 아직 강하게 반응이 안 오고 있고. 예,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일단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일단 지금 아마 시장 분위기는 아마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평가 종목이 네. 주가가 올라올 때 보게 되면 이제 가파르게 쫙 올라오는 어떤 개별주들도 이제 그렇게 움직이다 그쵸, 보니까 거기에 이제 반응들이 한국도 그렇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속도가 문제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추세들은 이런 분위기라고 하게 되면 쉽게 기대감이 꺾이지 않겠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럴 때 이제 또 주의해야 될 게 이제 그겁니다. 뭐죠? 앞서 우리 앵커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종목이 좋아 보여요. 네. 그러니까 특히 오늘 요즘 보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 네. 예, 저희도 한 3주 전에 다뤘습니다만 그쵸. 네. 이게 주가가 계속 가다 보니까 저희는 사고 싶어요. 그쵸. 사고 싶고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가 딱 올랐을 때 그걸 산다라고 하게 되면 산 다음에 그 다음 날 보면 조금이라도 조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나는 올라가면서 사다 보니까 밑에서 조정 나오게 되면 바로 3% 마이너스. 그렇죠. 네.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그렇죠. 또 거기서 조금 오후 때 고민하게 됩니다. 이거 팔아야 되나? 네. 라고 해서 혹시나 팔면? 손절로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네. 아 이거 너무 많이 올라서 내가 잘못 산 것 같아. 그다음 하루 이틀 뒤에 또 쭉 올라버리고. 다음 날 또 올라가고. 예.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을 때는 일단 뭐 마음을 너무 이제 급하게 갖지 마시고요. 네네. 네,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일단 룰이 있습니다. 음봉에 사는 겁니다. 아, 네. 운봉에 떨어질 때. 차라리 음봉에 사는 겁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럼 계속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추세 쪽에서 음봉 나왔을 때 그때 들어가야 그다음에 다음 추세가 쭉 갔었을 때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런 관점으로 가게 되면 지금 시장에선 많이 올랐다고 뭐 너무 소외될 필요도 없고요. 네네. 계속 관심 있게 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종목들을 봐뒀다가 조정 나오고 쉬어가고 이럴 때 조금씩 담아가는 게 필요하다. 그럼 어쨌든 지금 시장 자체의 대세가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이런 전략을 좀 알려주셨고 예. 그러면은 어쨌든 좋습니다. 뭐 지금 이런 시장의 현재 상황은 그런데 가장 그럼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저희가 궁금한 건 네. 정부 정책이 정부가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는데 네. 이게 진짜 실제로 시장이 먹힐 수 있느냐, 먹히겠느냐라는 겁니다. 네. 어제도 뭐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배당 촉진 위해 세제 개편을 생각 고려해봐야 된다. 네. 뭐 이런 거면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한다는 건지, 그렇죠. 아니면은 뭐 배당 성향을 진짜 35%대까지 올린다는 건지, 이게 진짜 시장에 먹힐 건지 어떻게 보세요? 요게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서 한국인들끼리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네.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벌써 이제 외사에서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던 네네.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당선되게 되면 이렇게 바뀔 거다 보니까 거기서 한국을 베팅해라. 그래서 지금 다 뭐 CLSA 뭐 3,000 나오고 골드만삭스 3,100 나오고 하는 적금 매수 이유들이 막 이렇게 예. 사인 나옵니다. 그게 이제 이런 게 포인트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까지 알려진 뭐 상복 개정은 들어간다라고는 하고 있는데 거기서 초안 같은 경우 그랬었습니다. 한 벌써 좀 미리 공개됐던 초안 같은 경우는
배당 세제가 배당 소득 분리 과세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빠져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네. 이거 이거 약간 네. 예, 이거 좀 의아했거든요. 그런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지금 정부 입장으로 보게 되면은 네. 이걸 만약에 분리 과세를 해줘서 그러면 그만큼의 어떤 과세가 들어올 거로 수입을 들어올 거로 생각했는데 그만큼이 빠진다 그러면은 약간 그걸 또 어디서 다른 데서 채워야 되겠죠. 세수 부족을 어디에서 충당할 건지. 그렇죠. 근데 혜택을 주는 건 좋겠는데 그것까지 포기하면서까지 이거를 줘서 증시를 살릴 것이냐. 요게 이제 앞으로의 가장 관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까지 민주당의 성격은 그렇게 되면 이거 부자 감세 아니냐라는 논리 때문에 지금까지는 번번이 얘기가 안 나왔던 네네. 부분들이고 좌절됐던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래서 의지가 강한 네. 또 행정부 입장 쪽에서 이거 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 그리고 증시를 어느 정도 좀 부활을 시켜놓고 거기다가 거래가 많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거래세 이런 거 나오기 시작하든 거래세가 더 커지다 보면은 네네. 거기서 이제 또 세수가 보완된다든가 물론 세목은 다릅니다만 네네. 네, 그렇게 된다든가 아니면 주가 많이 올려놓고 금융투자소득세 어우, 갑자기 어지러운데요. 울컥했네요. 예, 네. 뭐 시나리오는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정상화 시켜놓고 그 다음부터 금투세 얘기가 또 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갑자기 찬물을 끼얹어서 죄송합니다만 네. 그럴 수도 있다는 네. 거는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그 어떤 변화에 대해서는 좀 열려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뭐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사이클로 갈 거고 정부나 민주당 여당에서도 그런 식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텐데 네. 일단은 저희도 단기적으로 지금 취임하고 나서 뭐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지금 시간을 따져보면 그렇죠. 일주일 조금 넘었는데 네.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딱 보면은 수급 지금 외국인들이 현물 일단 오전에 물론 뭐 최근에 이번 주에 오전에는 좀 매도하다가 오후에 다시 순매수로 전환하고 이런 식으로 패턴이 나오고는 있긴 한데 네. 살살 약해지고 있어요. 외국인 그렇습니다. 매수가 그렇죠. 네. 살살 약해지고 있는데 그러면 외국인 매수 조금 이제 떨어지면 아무래도 지수 랠리의 동력은 약간 약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약간 덜컹거릴 그 타이밍을 저희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아무래도 그런 건 있죠. 심리적으로도요. 네네.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오늘 일단 선물 옵션 동시 만기입니다. 네, 그렇죠. 여기부터 아주 짧게만 보게 되면 오늘 당일은 오늘 오후 동시 효과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후에. 예, 그거 마감 동시 효과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때 부분에 일반적으로 추세 강한 시장이라고 하게 되면 의원들이 관망하다가 그러니까 그때 패시브로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거기서 선물 옵션과 함께 막 청산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물량들이 많다 그러면 그걸 아마 와르르 밀고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오후에 갔더니 뭐 우선 1,000억도 안 되게 매수 아니면 약간 좀 약한 매수가 들어오다가도 네네. 조가 딱 끝나는데 갑자기 몇 천억 매수가 뚝 들어와 있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그걸 받아가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때 약간 추세로 가다가 변곡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추세가 강화냐 아니면 변곡이냐 그런 때를 많이 판단하게 되면 외국인들 현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물, 외국인 예. 현물 매수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도 외국인이 그냥 매수로 치고 들어오면은 조금 더 갈 거다. 네, 그래서 랠리. 제 그냥 아주 짧은 제 소견으로는 네. 외국인들 동시 효과에 많이 이렇게 덜컥 사게 되면 역시나 큰 추세 이상 없다. 그리고 그냥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거기서 만약에 그냥 좀 별로 그냥 찌글찌글하게 그렇게 끝났다라고 하게 되면 속도 조절이 좀 쉬어간다. 네, 한 2,900, 한 2,880 요 안쪽까지 해서 또 그러니까 적어도 약간 좀 주춤주춤하면서 좀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봐가면서 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좀 큰 그림으로 볼까요? 네네.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지금 지난달 기준으로 한 9개월 연속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작년 6개월, 작년 한 하반기 때 여름쯤부터 계속 팔았죠. 그렇죠. 얼마나 많이 팔았습니까? 금액으로 보게 되면 거의 40조 육박합니다. 네. 39조. 예, 그것도 4월 달까지도 그렇게 팔았어요. 그렇죠. 근데 저희 시장은 4월 달부터 출발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때 출발할 때 누가 총대를 맺느냐라면 기관이 맺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끌어올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거 뭐지 하면서 그 뒤늦게 따라오면서 한국이 정부가 변했구나 이런 쪽에서 지금 같이 붙는 거죠. 네네.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시장이 그러면 지금부터 만약에 정상화되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했었을 때 외국인들은 그러면 나 여기서 소외되면 안 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게다가 또 가뜩이나 지금 달러도 약세 기준으로 갑니다. 그쵸. 예, 지금 현재 인덱스 기준으로 보게 되면 99를 잘 못 넘어요. 오늘도 보니까 98.6 네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약세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그러면 미국 자산이 아니라 미국 외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런데 거기다가 한국이 밸류업 관련된 쪽을 해준다? 그러면 지금 싼 회사들이 널려 있었는데 이거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지금부터 물릴 듯이 들어가겠죠. 판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외국인들 지분은 거의 최저치까지 들어와 있는데 이 규모가 언제냐면은 IMF 때 그때 나왔던 단기간에 팔았던 규모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지금요. 그 정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적 한국이 뭐 그렇게 잘못했길래?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기조까지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많이 반전이 들어온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지금부터 넉넉하게 사야 되겠죠. 네. 근데 중간에 또 역할 그런 것들이 있겠죠. 뭐 관세에 관련된 얘기들 또 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가져서 또 이제 또 눈치 보는 건 있을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런 거 다 무시. 네. 한국에 대한 밸류만 생각한다. 그러면은 들어 그렇게 많이 팔았던 거 조금 반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쵸. 네, 한 네. 20조 산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20조를 산다 그러면은 지수가 얼마가 갈까요? 네, 3천 그냥 넘겠죠. 바로 그럴 넘겠죠. 네. 가능성도 생각을 해보면서 네. 일단 또 계산기를 좀 두들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이런 상황 오늘 어쨌든 마지막까지 외국인 수급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투자하시는 이제 투자자 시청자분들의 입장에서 네. 지금 이 상황 이제 새로운 주식 시장의 변화되고 있는 요 과정에서 저희가 그러면은 일단은 단기적으로도 봐야 될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도 이제 시장이 완전 체질이 변하게 되면 투자 패턴도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떤 업종이나 종목들을 공략해야 될까요? 장 단기로 봤을 때, 단기랑 중장기로 봤을 때. 일단 단기로 보게 되면 중장기는 잘 모르겠. 네. 뭐 단기도 잘 모르겠는데 중장기는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네. 네. 근데 단기로 보게 되면 일단 시장에서 정해주는 섹터가 있습니다. 네네. 그쪽들은 아무래도 정부 정책 쪽이겠죠. 네, 계속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도 정부 정책 강화되는 쪽에서 입맛에 맞게 딱 들어왔다. 스테이블 코인, 뭐 지역 화폐 이런 것들 네. 결합되다 보니까 그것들이 또 강하게 들어왔죠. 거기다가 또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정부가 또 아예 VC, 그러니까 VC 투자. 예, 네. 창투사 쪽을 좀 강하게 지원하겠다. 그러면 거기랑 연결될 수 있는 게 기업 약간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그러니까 중소 기업들 네네네. 이런 것들이 또 같이 클 수 있겠구나 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강화되는 모습들이죠. 그런 어떤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이런 정부 정책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거기다가 예산을 이만큼 배정하는 과정 아직은 예산 쪽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겹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게 강한 테마가 될 수가 있겠다. 추경에서 어디에 또 지원하는지 그런 것들 그렇죠. 봐야겠네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단기 테마의 강한 모습들은 짧게는 나는 중장기 모르겠고 이런 짧은 매매 좋아해. 그러면은 계속 그 뉴스만 보시면서 뉴스에서 나오는 정부 얘기들 보시면서 연결되는 섹터들 그냥 매매하시면 그게 가장 단기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이 아닐까. 그런 것들이 좀 떨어져 있을 때, 또 조정받았을 때. 이런 건요, 솔직히 불매매라고 하시죠. 불매매. 네. 그냥 딱 섰다. 그러면 거기서 쉽게 안 밀린다. 그러면 사게 가는 되면 겁니까? 그 하루 이틀은 더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차피 저희가 이게 뭐가 뭐 그런 섹터인지 모릅니다. 네. 근데 거기서 시장이 정해주다 보니까 그래서 강하다 그러면 오케이 너로 정했어. 그러면 같이 그러니까 그거는 저 따라가는 매매일 올라타는 때, 거고. 네, 올라타는 전략은 그런 게 맞을 것 같고. 네네. 근데 길게 보면 아예 지금 시장 체질이 바뀐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된다라는 가정하에 네.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그러면 긴 시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싼 거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싼 거.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드리면 한국 시장이 저평가이기 때문에 그걸 끌어올린다라는 쪽이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도 저평가인데 뭐 지금 종목들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은 PBR 기준으로 종목들 이렇게 딱 소팅을 해보게 되면 아직도 0.1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0.29 있고요. 어. 네, 이런 회사들부터 근데 그런 회사가 망할 것 같으면은 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자생 어려운 상패하는 막 그런 기업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약간 좀 재무 구조 좀 이상하고 부담스럽다 그러면 그런 거 하면 안 되겠죠. 근데 그런 종목들의 특징은 저 PBR이 아닙니다. 예, 오히려 고포입니다. 고포고 뭐 재무 구조 엉망이고 네. 예, 그런 쪽들은 아예 배제를 해야 버리고. 되겠지만 예, 그런 저 PBR 종목들 같은 경우도 충분히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들어왔었을 때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대상이 되겠죠. 근데 그런 거 보게 되면 그런 거 많습니다. 막 방직 회사, 네. 일심 방직, 네. 네, 이런 거 매매하고 싶으신 생각이 있으십니까? 없죠. 예, 없죠. 근데 주가를 보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벌써 출발을 해서 예, 일심 예전 같으면 쳐다보지도 않는 종목이긴 하죠. 이거 근데, 지금 어휴. 두 달 사이에 두 배나 거의 한 어. 예, 60% 70% 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 회사 가장 큰 특징을 봤었을 때 일심 방직 방직 회사 뭐가 볼 게 있어요. 네. PBR이 이렇게 올랐는데 0.29입니다. 0.29. 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에서 싼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럼 저 PBR 역순으로 그냥 리스트업 쫙 해보고 한 번씩 다 체크해봐야겠네요. 한번 그것도 주말 사이에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마음에 든다 그러면 뭐 여기서 삼성전자 왜 안 가요? 그거 지켜보는 것보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부각받는다. 그래서 약간 작은 모멘트만 탁 던져줘도 우리 종목들이 화르르 올라올 수가 있는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출발한 게
지주사도 이제 거기서 연결되는 거죠. 그쵸. 예, 그건 이제 정부 출발했죠, 정책들 이미. 예, 보는 것까지 또 추가로 확인되면서 움직일 거고 거기다가 또 변화 보게 되면 이제 시장이 강하게 되면 저희가 매매 많이 하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네. 뭐 누가 뭐래도 증권주예요. 그쵸. 네, 증권주 많이 올랐습니다. 네.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안 빠지잖아요. 그쵸. 그렇다는 얘기는 그러면 증권주가 비싸냐? 지금 가장 비싼 것 중에 하나가 미래에셋이 미래에셋. 아닐까 싶은데 그거 PBR 기준으로 보면 이제 1배 넘어갔습니다. 네, 그렇게 올라왔는데 이제 네. 한 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는 또 얼마나 그런 변화가 이어갈 것인가라고 봤었을 때는 그런 것도 하나의 또 전략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걸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많은 부분에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됐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앞으로 또 공략해야 될 것까지 잘 짚어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리트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국 중국 관세 협상의 틀 마련, 브로드컴 AI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의 핵심, 스타벅스 중국 매장 가격 인하로 불황 돌파구 마련, 트럼프 북한의 친서 전달 시도, 대한민국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남북 경협주 초강세, 특징주 좋은 사람들입니다. 자, 다우지수를 비롯하여 4대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지수가 다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큰 폭의 마이너스는 아니고 약보합입니다. 다우존스 10개월 선 시도를 마지막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대 지수는 10개월 선을 이미 다 벗어나서 위로 쭉쭉 뻗고 있고요. 다우지수만 조금 막혀있는 모습이네요. 자, 다우산업 30 종목 보겠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가 오랜만에 1등을 올라왔네요. 2.23. 자, 저 종목 때문에 다우가 지금 10개월 선을 못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느닷없이 폭탄을 맞아가지고 주가 몇 년 동안 계단식으로 쌓았던 거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렇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뭐 엔비디아처럼 어떤 뜨겁게 섹시하게 오르는 스타일의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벽돌 한 장 한 장 쌓듯이 매년 야금야금 정말 장기적으로 올랐는데 갑작스럽게 지난해 말부터 터진 여러 가지 사건에 연관되어가지고 주가가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어제 뭐 상승률 1위에 오르기도 했었고 최근에 상승률 1위에 몇 번 오르지만 떨어진 폭이 워낙에 과대하여 지금 그 부분을 한 번에 며칠 만에 회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갑자기 뭐 인공지능의 총알로 떠오를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진 기업이 아니기 때문이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지금 가격 가중 방식을 택하고 있는 다우존스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종목입니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저게 막 하루에 무슨 미국은 상한가가 없으니까 막 30%, 40%씩 급등하지 않는 이상 다우존스의 화끈한 어떤 흐름을 기대해보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IBM, 골드만삭스, 3M, 캐터필러, 쉐브론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딱 봐도 골드만삭스, 3M, 캐터필러, 쉐브론 약간 각 그 업종 섹터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고 지금 그 엔비디아니 무슨 뭐 마이크로소프트니 이런 스타일의 종목은 아닌 것으로 좀 딱 보이죠. 저런 업종 대표주들 손꼽아서 만든 지수가 다우존스 30입니다. 그런 전통성을 유지하고 있어서 좀 4대 지수 중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 그거는 감안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99.11포인트 빠졌고요. 0.50% 빠졌습니다. 자, 지금 2만 선이라는 마디 지수대와 역사상 최고가인 2200선을 눈앞에 두고 약간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자, 저 부분을 지금 뚫어내면은 정말 사상 최고가를 또
트럼프 임기 1년 이전에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자,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가 지금 5%로 지금 1등에 올랐습니다. 자, 나스닥이라고 해서 전부 다 무슨 그런 엔비디아 스타일의 종목들만 있는 건 아니죠. 저렇게 방송국 종목도 있습니다. 자, 워너브로스는 지금 사실은 CNN을 관리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CNN을 특히 또 싫어하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근데 지금 최근의 모습은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하는 CNN을 갖고 있는 회사지만 주가의 흐름은 좋습니다. 지금 뭐 분할 소식이 있던데요. 지금 뭐 글로벌 네트워크랑 뭐 국내 컨텐츠 OTT 부분으로 나눠서 뭐 분사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등은 스타벅스입니다. 자, 스타벅스 같은 종목도 있죠. 스타벅스가 엔비디아나 뭐 팔란티어 이런 스타일의 종목은 아니죠. 하지만 나스닥에 속해 있습니다. 자, 스타벅스가 어제 5% 가까이 올랐고요. 그레일 요즘에 계속 오르고 있죠. 상위에 계속 포착되죠, 저거. 지금 피 한 방울로 암을 진단할 수 있는 저 업체 BT에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쇼피파이, 브로드컴, 팔란티어. 자, 이제 4위, 5위, 6위에 가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그런 나스닥을 이끄는 IT 종목들이 출연을 하네요. 자, S&P 500입니다. S&P 500도 지금 16.57포인트 빠졌고요. 0.27% 마이너스입니다. 이것도 지금 6,000선이라는 마디지수를 점령한 상태에서 6,147 최고가를 눈앞에 두고 숨고르게 들어간 모습입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 이 3대 장이 그냥 오르면 S&P 500은 끌고 가게 되겠죠. 왜냐하면 저 세 개의 비중을 500 종목이 있지만 저 세 개의 비중을 합쳐보십시오. 거의 20%입니다. 거의 5분의 1을 좌지우지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저 3대 장이 뜨겁게 올라버리면 S&P 500 그 다양한 많은 종목들을 그냥 다 이끌어버립니다. 저 비중이 저렇게 많이 쏠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총 상위 10위까지 합쳐보면은 엄청난 비중이죠. 저게 IT 버블이 일어났던 99년 그 시절보다 더욱더 소수 종목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만 플러스였고 엔비디아, 애플이 마이너스였네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한번 또 엔비디아를 누르고 1등을 조금 굳건히 만들려는 지금 모습을 취하고 있고요. 물론 엔비디아랑 차이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9.97 빠졌고요. 0.19% 마이너스입니다.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죠. 5,000선이라는 마디지수를 점령했고요. 2023년도 7월 달에 5,931, 6,000선을 눈앞에 두고 무너졌던 그 자리를 다시 점령하러 6,000선을 가기 위한 어떤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숨고르기가 아닌가 싶고요. 자, 브로드컴이 1위에 올랐네요. 3.38%. 메이콤 테크놀로지가 2.36이고요. 그다음 KLA 3%대, 2%대, 1%대 딱 하나씩 있네요. 자, 브로드컴이 또 어제 급등하면서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이끌었는데 지금 브로드컴 결국에는 지금 만만치 않죠. 매그니피센트 7에 속해 있지 않지만 후보 1순위로서 계속해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역사상 신고가 바로 직전까지 왔습니다. 브로드컴 대단한 시세고요. 자, 이 지금 특징 중 하나 보겠습니다. 스타벅스 볼게요. 오랜만에. 스타벅스가 지금 $100라는 마이지수대를 앞두고 있고요. $95 수준에 지금 있는데 자, 스타벅스가 중국에서 가격 인하를 한다는 소식입니다. 스타벅스가 중국의 매장이 무려 7,700개입니다. 스타벅스가 펼치고 있는 글로벌 지금 매장 중에서 미국 빼고 자국 빼고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죠. 그러니까 자국 빼고는 1등이에요. 7,700개 이상 매장이 있는데 문제는 중국이 경기 둔화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미국에 대한 어떤 자국주의를 자국 걸 쓰자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밀어낼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지금 포착이 되면서 가격 인하를 한다고 하네요. 프라푸치노나 아이스티 같은 메뉴 여기다 가격 인하를 친다고 하는데 이 효과가 있을지 지금 봐야 될 것 같고 자, 스타벅스에 이어서 이제 이 아시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본 증시와 대만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마이너스인 것 같은데요. 자, 니케이 보겠습니다. 0.73 마이너스죠. 자, 니케이도 4만이라는 마디지수를 눈앞에 두고 있고요. 2023년도 7월 달에 42,000대가 최고가입니다. 이 미국 증시가 만약에 최고가를 이끌게 된다면 결국 낙수 효과로 이 일본이나 대만, 한국 여기도 각각의 마디지수대나 전고점을 넘어설 시도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니케이는 아무래도 도요타가 가져야겠죠. 자, 도요타가 1.71% 빠집니다. 자, 지금 테슬라의 어떤 로보택시 자율주행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이슈인데 도요타 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은 안 나오고 있죠.
일단 그 전에 연료에 대한 부분에서는 많이 나왔죠. 하이브리드를 계속해서 구가를 하면서 이 지금 그 테슬라 같은 전기차 업체들이 좀 침체를 보일 때 각광을 받았었는데 이제 그 상위의 개념이죠. 가솔린이든 뭐 경유차든 전기차든 수소차든 어쨌든 자율주행이라는 소프트웨어로 움직이면 다 로보택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도요타 자동차에는 없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도요타 자동차가 1.75로 빠지면서 지금 주가가 지금 좋지가 않은 모습이고요. 오늘 소니랑 닌텐도 콘솔 업체들은 플러스 기록했네요. 아까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도 혼자 플러스였죠. 콘솔 3사, 게임 3사의 주가가 지금 좋다. 다 1, 2, 3입니다. 일본에 2개 있고요. 미국에 하나 있죠. 콘솔 3사라는 거. 닌텐도 스위치2 판매량 지금 계속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죠. 콘솔 3사 주식에 투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만입니다. 대만 가권도 0.45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네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약보합이었는데 대만 가권은 지금 과연 어떤가 봅시다. 대만 가권 TSMC가 역시 마이너스네요. 0.94 마이너스여서 홍하이 프리시전이 0.96으로 선전하고 있지만 3위의 미디어텍이 또 2.28입니다. 그러니까 팹리스와 파운드리 이게 지금 다 약세를 보이면서 대만 지수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방어주인 금융지주사들만 오르고 있죠. 자, 우리나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오늘도 오르나요? 아, 오늘도 우리나라 빨간색이네요. 대단합니다. 일본, 대만이 마이너스인데 우리나라만 3대 지수 중에 유일하게 플러스입니다. 자, 2921.89 대단한 주가가 이렇게 오르기가 쉬운 거였나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죠. 아니 어떻게 정말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오르려고 해도 못 오르던 게 저렇게 순식간에 오르는 걸 보면 참 주가는 또 며칠만 해도 저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 가려면 정말 지독하게도 안 가잖아요. 뭐 한 달, 두 달은 뭡니까? 지금 이 2900선이 3년 5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와, 거의 4년을 못 갔던 자리를 며칠 만에 갈 수 있었던 것을 외국인들은 그동안 왜 이렇게 안 했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고 외국인이 무슨 마음으로 저렇게 폭풍 매수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언론에서는 허니문 랠리라고 하는데 허니문 랠리라고는 설명이 안 돼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허니문 랠리라고 하면은 그러면 모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처음에 100일 안에 다 저렇게 올랐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않았었거든요. 외국인이 단순히 그냥 허니문 랠리로 초반에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뭔가 펀더멘탈의 변화를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의 3,000선에 다가가고 있고요. 자, 코스닥도 어느덧 800선에 다가가고 있는 모습이죠. 자, 지금 0.54, 코스닥은 0.33 사이좋게 비슷하게 오릅니다. 코스피 지금 거래량, 거래대금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1조가 2번 들어오고 9,400억, 6,300억, 1,100억 조금씩 이 지금 매수 금액은 줄고 있는데 오늘은 450억 마이너스죠. 근데 워낙에 지금 6월 2일, 4일 지나면서 폭풍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약간의 숨고르기로밖에 보이지 않죠. 다시 역방향으로 5천억 원 이상 매도가 터지지 않는 이상 일단 수급이 꺾이는 모습은 포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입니다. 자, 아주 비슷한데요. 17위 하나오션이 6.80이고 두산에너빌리티가 6.26 정도입니다. 거의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로 하나오션이 지금 1등인데 자, 하나오션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오션이 처음에 지금 그 미국의 어떤 그 트럼프의 전화로 사실 처음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때 조선주의 흐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필리조선소를 인수하면서 자, 이 지금 과연 미국의 군수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관건인데 5위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정말 그 대단한 흐름이 아닐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하나오션은 조선주이기도 하고 방산에도 얽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조방에 다 얽혀 있는 종목. 진짜 하나오션이 태어난 이래 가장 큰 모멘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반갑게도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오르고 있네요. 뭐 제가 반갑기보다는 2차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이 너무 가슴에 찢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오르는 것도 좀 반갑죠. 자, 가장 많이 오르는 거는 지금 22위로 가니까 신성 델타테크가 16.67 지금 움직이고 있네요. 초전도체가 움직이나요? 자, 20위 안에는 젠백스라는 종목이 7.56% 정도 지금 오르고 있고요. 좀 많이 빠지는 거는 실리콘2가 좋았는데 오늘 8% 급락하고 있는 게 좀 눈에 띕니다. 시장이 오르는데 저런 개별 종목을 갖고 있는데 만약 실리콘2만 빠진다 그러면 좀 마음이 아플 수가 있겠네요. 자, 이 지금 그 성승률 상위 섹터 보겠습니다. 오늘은 단독 1위가 남북경협입니다. 2위는 원자력 발전소 해체인데 아까 보시다시피 두산에너빌리티가 급등하고 있죠. 그 안에는 한정기술이 거의 상한가를 가는 기염을 또 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9만 원을 넘어섰고요. 자, 오늘은 남북경협을 보겠습니다. 어쨌든 상승률 1위니까 좋은 사람들이 인디에프, 조비, 남강토건, 현대 엘리베이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좋은 사람들만 코스닥 종목이고 그 다음부터는 다 코스피 종목입니다. 근데 이거에 공통점이 지금 있거든요.
대부분 옛날에 2007년도 그쯤이죠. 개성공단에서 북한하고 분위기가 좋을 때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이 기업들이에요. 지금 모멘텀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뭐냐면 트럼프가 지금 여러분들 초록창 그 위에 보시면은 계속 그 속보로 떴죠. 한 몇 시간 전부터. 김정은에 대해서 친서를 교부하려고 했는데 그 북한의 고위 관료들이 지금 계속 거부를 쳤다. 근데 몇 번을 보냈나 봐요. 계속 보내고 싶나 봐요. 로켓맨 어떻게 지내냐고 보내고 싶은데 거부를 하고 있답니다. 근데 거부를 했는데 기분 나빠하지 않고, 왜냐하면 캐롤라인 레빗다빈이 지금 성명을 냈거든요. 그 답변을 질문답을 했는데 거기서 트럼프는 계속 시도할 마음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않고 계속 시도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하나, 미국 쪽에서 나온 어떤 이 남북경협주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고요. 대한민국에서 나온 거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답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북 확성기를 통해서 거기서 계속 막 그 소녀시대나 막 뉴진스 노래 틀어주면서 꼬시거든요.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거든요. 북한의 병사들한테.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훌륭한 일상들에 대해서 여기 소설 같은 것도 읽어주고요. 그런 것들을 일단 중단했다는 소식. 그 두 개가 지금 남북 경협주의 모멘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사람들 인디에프, 그다음에 모나 용평, 조비, 일신석재, 현대엘리베이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그런 거예요. 과거에 개성공단에 입주해서 장사를 했던가 아니면 그 지역에 땅을 갖고 있던가 뭐 이렇게 엮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래서 명심해야 될 거는 재무제표는 엉망진창인 기업이 많다는 건 꼭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의 특징은 좋은 사람들 봤는데 옛날에 주병진 씨가 설립했던 그 종목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요것을 빗대어서 오늘 한 줄 매도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옛날부터 트럼프가 하던 얘기가 있어요. 시진핑이나 김정은은 트럼프한테 정확하게 그런 얘기를 던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항상 이럽니다. 나는 항상 시진핑 주석과 좋은 관계였어. 존중하는 관계야. 김정은 로켓맨이지만 내 친구야. 맨날 이러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합리적인 의심이 갑니다. 트럼프가 입은 속옷에 대해서요. 자, 시진핑과 좋은 관계, 김정은은 내 친구. 그럼 트럼프도 혹시 좋은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야? 주식시장에는 1년에 4번씩 찾아오는 아주 으스스한 날이 있는데요. 혹시 아시나요? 바로 내 마녀의 날입니다. 이름부터 좀 무섭죠? 조금 으스스하지만 주식과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날이랍니다. 오늘은 내 마녀의 날과 그 안에 등장하는 선물, 옵션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내 마녀의 날은 영어로 쿼드러플 위칭 데이라고 하는데요.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둘째 주 목요일에 찾아옵니다. 주식 선물, 주식 옵션, 지수 선물, 지수 옵션 이렇게 4가지 주요 파생상품의 만기일이 겹치는 날입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고도 부르죠. 이 날의 시장은 혼란스럽고 예측 불가능하게 요동치는데요. 그 모습이 마치 마녀들이 장난을 치는 것 같다는 의미에서 내 마녀의 날로 불립니다. 그런데 선물과 옵션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시장이 요동칠까요? 먼저 선물이란 미래의 특정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상품이나 자산을 사고 팔기로 약속하는 거래예요. 예를 들어 지금 A회사의 주가가 10만 원인데 3개월 뒤 10만 5천 원에 사기로 약속하는 거죠. 가격이 올라가면 이익, 떨어지면 손해가 나는 구조입니다. 반면 옵션은 살 권리 혹은 팔 권리만을 사고 파는 거래인데요. 콜옵션은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 풋옵션은 정해진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옵션은 보험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주가가 예상과 다르게 움직여도 선택권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4가지의 상품의 만기일이 겹치는 내 마녀의 날엔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물과 옵션 포지션을 정리하거나 새로 바꾸면서 거래량이 급증하고 주가도 급등락을 반복합니다.
이 날에는 갑작스러운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무리한 단타보단 시장 흐름을 관찰하고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게 중요하겠죠? 특히 장 막판으로 갈수록 변동성이 커지는 경우가 많으니 이데일리 TV와 계속 함께 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 미중 무역 협상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됐지만 구체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평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일제히 하락을 했죠. 이어서 열린 아시아 증시도 모두 하락 추세를 타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 우리 증시는 여전히 강합니다. 벌써 7거래일 연속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수 상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또다시 연중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2022년 이후 3년 5개월 만에 2,920선을 넘어선 건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0.57%가량 오르면서 2,92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오늘 0.41% 넘게 오르면서 790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789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수급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은 어떨까요? 일단 외국인의 수급이 눈에 띕니다. 오늘이 선물 옵션 만기 이름에 따라서 수급 변동성이 조금은 생길 거란 예상이 나왔는데 외국인이 장 초반에는 사들였다가 팔자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기관은 600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이 현재 순매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의 사자세 속에 외국인이 500억 원가량 팔자세 보이고 있는 점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환율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현재 시간 환율 어떻게 거래되고 있을까요? 네, 0.23%가량 빠지면서 1,36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1,367원 선에서 거래 중인 모습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주목할 만한 투자 뉴스 바로 이어가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자로 대북 확성기가 중단됐다는 소식도 함께 들려왔죠. 남북 관계 개선 기대감 날로 높아져 가고 있는데 관련 주가 오늘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구체적인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당시에 북미 정상회담을 진행한 바가 있죠. 이에 대한 대화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미국이 먼저 친서를 보냈는데요. 어제 저녁자로 북한이 이 친서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만 백악관이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원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북미 간 대화가 실제로 이뤄질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 정부도 어제자로 오후 2시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을 했죠.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일주일 만이고 약 1년간의 대북 방송을 전면적으로 중단을 한 건데요. 이렇게 정부가 먼저 적대적인 남북관계 개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도 오늘 이에 따라서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했다는 소식이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일각에선 이 남북 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이 될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 관계 개선 기대감 높아지면서 오늘 관련주들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주가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난티가 오늘 24% 넘게 가장 큰 강세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현재 9,69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과거 개성공단 입주사였던 좋은 사람들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람들 주가도 오늘 강세 가져갑니다. 16% 넘게 오르면서 1,412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대아TI 주가도 오늘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13% 넘게 오르면서 5,340원 선에서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네, 중동 지역의 안보 우려가 높아지면서 국제 유가가 4%나 넘게 뛰어올랐습니다. 미국이 이라크 미 대사관의 철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중동 지역의 안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간밤 로이터 통신은 이러한 소식과 함께 또 바레인 주둔 중인 미국 가족들의 철수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는 뉴스도 함께 전했습니다. 만약 이렇게 중동의 안보 우려가 현실화가 된다면 이란산 원유 공급이 제한이 되고 그렇게 되면 국제 유가는 더욱더 튀어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과 같은 주요 원유 수송로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요. 글로벌 원유 공급에는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러한 불안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국제 유가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일단 간밤 원유 공급 차질 우려에 국제 유가는 일제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WTI 7월물은 전거래일 대비해서 4% 넘게 올랐고요. 브렌트유 8월물도 4% 넘게 뛰어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튀어 오른 건데요. 향후 국제유가는 중동 정세와 또 미국의 움직임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오늘 국내 에너지주 일제히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정유, 석유 관련 기업들의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일단 중앙에너비스 오늘 17% 넘게 강세 가져갑니다. 15,66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흥구석유 주가도 함께 체크해보시죠. 10% 넘게 강세 가져가면서 12,180원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한국석유 주가도 오늘 7%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13,100원 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K배터리 3사가 전기차 캐즘 돌파구로 ESS를 택했습니다. ESS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으로 만든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장치인데요. K배터리 업체들 이 전력 수요 증가와 신재생 에너지 확산 등으로 ESS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 글로벌 시장에서 연이은 ESS 수주 계약을 따내고 있죠.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최근 수주 소식입니다. 삼성 SDI가 어제자로 독일 테스볼트와 ESS용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인데요. 테스볼트는 유럽 최대 상업용 ESS 제조업체입니다. 이번 계약으로 삼성 SDI는 이달 말까지 자사의 일체형 배터리 제품을 공급하게 되는데 이번 공급을 계기로 앞으로 유럽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연이은 ESS 수주 계약을 체결하고 있죠. 지난 3월에 미국 델타 일렉트로닉스와 주택용 ESS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1월에는 미국 재생에너지 기업인 테라젠과 또 공급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폴란드 국영 기업인 이 대규모 ESS 프로젝트 사업 파트너로 선정되기도 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탄탄히 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에게 밀려난 한국 배터리 3사가 이제 ESS 분야에서 반격에 나설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관련 주가 흐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테마 오늘 나쁘지 않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30만 원 선 돌파했습니다. 2% 넘게 오르면서 다시금 회복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으로 삼성 SDI 주가도 함께 체크해보시죠. 현재 0.87% 넘게 오르면서 17만 4,4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하락 추세임에도 우리 지수는 강세를 가져가고 있는 아주 특징적인 시장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야 할까요? 저희와 이어서 체크해 보시죠. 네, 이재명 정부 시대의 2차 전지 핵심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윤석천 경제평론가님께서 아마 책임을 져주실 것 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신정부 들어서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게 주가로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배터리 업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투자 심리가 위축됐는데 뭐 한 방을 좀 기다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한 방에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신정부에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책을 분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예. 뭐 우리 대부분의 어떤 분위기는 사실 뭐 한국 2차 전지 망한 거 아니냐. 네. 요즘도 계속해서 뭐 중국산에 밀려서 예. 점유율을 갖다 계속 잃고 있다. 뭐 이런 뉴스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의외로 그 한국 2차 전지 산업의 어떤 전반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느꼈어요. 예. 특히 제가 제일 어떻게 보게 되면 좀 감명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K 배터리로 대한민국 경제를 재충전하겠다. 네. 배터리는 미래 산업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 이게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수사적이고 간단한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은요. 어제 제가 그 공중파 뉴스를 보는데 거기서도 그냥 그 배터리가 한국산 배터리가 중국산한테 밀리고 있다. 그리고 배터리의 쓰임새가 전기차 정도에만 쓰이는 걸로 이런 식으로 이제 리포팅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배터리는 미래 산업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입니다. 예. 무슨 얘기냐? 물리적에 의한 로봇 등에 반드시 옵티머스 로봇이라든지 뭐 휴머노이드 로봇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UAM이나 UAM, EVTOL 같은 거. 그러니까 뭐 도심 항공 교통 수장이라든지 수직 이착륙기 같은 데 들어가야 되죠. 그다음에 선박 및 잠상 등등 이게 사실은 미래 산업에 어떻게 보면 필수제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갖다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심지어는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은 연평균 한 16%씩 성장해서 2034년이 되면은 948조 원 규모에 달할 것이다. 근데 그렇지만
사실 지금 굉장히 어렵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배터리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그 전기차 수요 둔화라든지 아니면 외국산 저가 배터리 공세로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산업 전반이 어떻게 보게 되면 위기를 맞고 있다. 네. 그럼에도 마지막으로 강조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배터리 산업은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핵심이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K 이니셔티브의 중심축으로 K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다가 일단 표명을 했습니다. 예, 예.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이제 대선 후보 시절에서도 AI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AI 글로벌 3대 강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피지컬 AI 쪽으로 또 드라이브를 좀 걸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또 배터리 이런 쪽도 엄청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네. 그 대통령은 배터리 산업은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핵심이라는 걸 갖다가 이미 네. 꿰뚫고 계신 거고요. 네. 제가 매일 강조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안들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 강화를 갖다가 들 수가 있겠죠. 예. 결국은 저가 배터리 공세에 맞서려면 기술 초격차가 필요한 거고요. 대통령이 언급한 거는 전고체 배터리 정도인데 차세대 배터리죠. 거기에는 제가 생각하는 건식 전극 공정에 대한 어떤 도입이라든지 예, 예. 아니면 얼마 전에 얘기한 LMR 그 중국의 LF 배터리 갖다 대체할 수 있는 28년부터 나오는 LMR 배터리도 될 수가 있겠죠. 망간 예. 소재가 망간 중요한- 리치.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개발을 갖다가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걸 갖다가 그렇게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도입해서 강력하게 지원을 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는 제가 꾸준하게 강조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업계가 요구하는 직접 환급제. 예. 가령 뭐 법인세를 갖다가 그냥 어떻게 보면 세액 공제해 주는 게 아니라 일단 투자라든지 R&D가 발생을 하게 되면 바로 그걸 갖다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것처럼 미국 IRA처럼요. 그다음에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어떤 페이백 확대 같은 거를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배터리 삼각벨트를 조성하겠다. 근데 이거는 뭐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에 이렇게 어떤 배터리 특화단지라든지 벨트를 갖다가 조성을 하겠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대통령의 핵심을 꿰뚫었다는 건 뭐냐면 특화단지에 걸맞는 인프라를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예. 거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인프라라고 그러면 전력, 용수 여기에서만 끝이면 안 되죠. 인력, 공급망 이런 소재에 대한 어떤 공급망 같은 전략 인프라를 모두 갖춘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삼각벨트를 갖다가 일단 조성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다가 밝혔습니다. 네. 예. 앞서 저희가 뉴스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산업도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이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국내 생태계로 활성화하려는 전략적 의지는 내비쳤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대통령은 에너지 고속도로를 갖다가 건설하겠다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이제 가장 필수적인 게 결국은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 그걸 갖다 보급함으로 해서 분산형 전력망을 갖다가 구축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핵심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재명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기 전에 2월 달에 우리나라 정부는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갖다가 확정을 했습니다. 여기 핵심은 뭐냐면은 2038년까지 총 23기가와트의 ESS 설비가 추가로 필요하다. 네. 근데 이제 23기가와트 중에서 양수 발전소라든지 뭐 기타 ESS는 별로 안 되는 거고요. 배터리 기반의 ESS가 한 20기가와트 정도가 추가가 되어야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BESS. 보통 BESS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현재가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40조 원 규모예요. 네. 엄청난 큰 시장이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배터리 ESS, 그러니까 예. 배터리 분야에 새로 열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조언을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이게 다 열린다고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이거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이 부분을 갖다 차지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럼요. 예.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태양광 할 때 우리나라 태양광 패널들 전부 다 중국산입니다. 맞아요. 전기 버스 예, 대부분 예. 전부 다 중국산이죠. 예. 이제 와서 규제를 하기 시작한 게 에너지 밀도라든지. 이 지금 ESS, BESS 40조 원도 그런 어떤 행태가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는 걸 갖다 충분히 인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점이 지금도 가장 높은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최저 낙찰가, 그러니까 최저가 가격이 낮을수록 유리한 거에 배점을 많이 주고 있는데 가격적인 측면을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배터리가 글쎄요 중국산 LF 배터리 물론 ESS에는 LF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길 수가 없겠죠. 예. 그렇게 되면 자칫
지금 국내에 40조 원이 전부 다 중국 좋은 일만 시킬 수 있는 우를 범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산업부라든지 뭐 이런 데서 어느 정도 대책은 마련을 갖다가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네. 뭐 국내 생산에 대해서 배점을 어느 정도 주고 뭐 고용 창출이라든지 뭐 국산 부품을 쓰느냐에 따라서 배점을 이렇게 주는 방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만으로도 굉장히 부족하다. 사실 중국에 우리나라 배터리 못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비관세 장벽이라는 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도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어떻게 됐든지 우리나라 배터리 어떤 업체들이 지금 한국 그 ESS 시장을 갖다가 거의 다 장악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시스템을 정밀하게 좀 만들어야 될 거다. 그래서 뭐 재활용 측면에서 가점을 높게 준다거나 에너지 밀도에 제한을 두는 방식. 이제 전기버스에서 이제 그런 형태의 어떤 정책들을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ESS가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가 될 텐데 국내에서도 이런 점을 좀 유의해서 정책을 집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배터리 에너지 저장체 BESS 같은 경우에 앞으로 시장 성장성이 커질 수가 있는데 그렇죠. 저렴한 LFP 배터리 기반으로 한 중국산이 들어와 버리면 뭐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네네네. 신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에너지 정책을 뭐 화끈하게 빌어준다면 네네네. 그런 걸 고려해야 된다. 우리 산업을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보호하고 좀 육성해야 된다. 이렇게 좀 들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 중국과의 어떤 무역 마찰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굉장히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예. 사실은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거든요. 일종의 이제 비관세 장벽이라 보통 얘기하는 것들을 갖다 동원을 해서 우리가 과거에 했던 가령 뭐 태양광 패널을 갖다가 전부 다 중국산이 들어오면서 국내 태양광 업체들이 어려움에 처했던 경험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어떻게 보게 되면은 교훈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전략적인 부분에서 뭐 관세 이런 부분도 좀 잘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사용 후 배터리 전략 산업도 이렇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네네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제도적인 기반이 우선적으로 뭐 돼야지 이런 부분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배터리 산업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꿰뚫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사용 후 배터리는 순환경제의 대표적인 어떤 고부가 가치 산업이라는 걸 갖다가 이미 이해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사실 뭐 여러 가지 규제들도 있고요. 또 수요도 아직은 좀 부족하죠. 그래서 성장의 제약을 걷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법과 제도를 갖다 정비를 해서 사실은 뭐 재제조라든지 재사용, 재활용 전 과정을 관리하는 이력 관리 시스템까지도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천명을 했어요. 그래서 공공 부분에서 우선 구매를 갖다 지원을 하고 보급 사업도 병행해서 사용 후 배터리 산업 규모까지도 키우겠다. 이런 의지를 갖다가 일단 밝혔습니다. 예, 예. 그건 어떻게 보세요?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률을 50%로 만들겠다라는 네네네. 건 실제 가능한 일인지 어떻게 좀 판단하시는지. 뭐 그랬으면은 뭐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는 환호할 만 일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게 유럽 시장이 올해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보면은 그게 마냥 이게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은 유럽 시장이 거의 뭐 YOY로 매달 한 30%씩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한국은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예외 지적이 돼 있었거든요. 사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등록 어떻게 보면 자동차가 한 164만 대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전기차가 14만 6천 대인가요? 그러니까 전체의 8.9%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마저도 사실은 점점 줄고 있어요. 22년보다 23년이 줄었고 23년보다 24년이 줄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등록 비중으로 보면은 뭐 22년 9.7%에서 그러니까 작년에 8.9%까지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 이유를 갖다가 사실은 뭐 보조금 축소도 있고 충전 인프라 부족 등도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이유로 이제 들고는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보다는 사실은 그 전기차에 대한 그 과도한 우려들, 가령 뭐 화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 작년이라든지 뭐 이 정도 시간 동안에 엄청나게 부각이 많이 됐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전기차를 갖다가 사는데 어떤 어려움을 줬었고 사실 국내에서 이제 그 중저가 쓸만한 중저가의 그 전기차들이 그 보급이 안 됐었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 작년 말부터 작년 중반부터 이제 서서히 보급되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그 이재명 대통령은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률을 50%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갖다 천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기차 캐즘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탈탄소 전환을 갖다가 실현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뭐 이게 이제 전기차 충전이라든지 아니면 그 보조금 확대
이런 것도 중요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고요. 그거보다는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정책적 의지, 그다음에 홍보 이런 것들이 전기차업의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유리한가라는 걸 이런 걸 갖다가 공공 측면에서 공공 사이드에서도 좀 강조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대통령이 그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률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만으로 해도 예. 사실 우리나라 그 자동차 회사라든지 2차 전지 업체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예, 예.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오시면 개인적으로는 여쭤봐야지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네네네. 사실 K 배터리 산업에 좀 찬물을 끼얹을 만한 그런 매도 리포트가 나오긴 했습니다. 네네네. 골드만삭스에서 LNF의 목표 주가를 반토막 내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 네. 리포트 보셨을 것 같아요. 네네네. 어떤 의견이세요? 아, 이게 참 묘한 시점에 이런 리포트들이 네, 나와요. 예. 어떻게 보기에는 한국 시장의 대세 상승의 초입에 들어서 있는 마당인데 네네. 이럴 때 이런 리포트가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리포트를 읽어보면은 사실 뭐 사골국물 우려먹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네, 했던 얘기들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던 얘기들. 가령 유럽에서 그 중국산 LFP 시장이 중저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그다음에 북미에서는 보조금 축소 때문에 그 뭐 성장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 특히 LNF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집중이 돼 있다. 또 하나는 LNF가 발행한 CB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그냥 사채로 남다. 이제 풋옵션을 보통 행사했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재무적 부담이 많아졌다. 근데 이거는 사실 시장에서 이미 다 알려진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매도하고 중립도 사실은 매도 의견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에코프로비렘, 포스코피처의 LNF인데 이게 좀 묘해요. 이렇게 매도하고 중립 그 의견을 낸 것들은 골드만삭스가 공매도를 친 종목들입니다, 지금. 아, 이게 묘한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이렇게 생각할 볼 수는 있겠죠. 아, 공매도 7만 했으니까 쳤고 그래서 공매도 리포트를 내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놓고 보게 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대세 상승의 초입에 있고 2차 전지는 뭐 바닥권에 거의 다 닿았다는 얘기들이 많고 그러니까 공매도를 쳤는데 이쪽에서 수요가 몰려가지고 갑자기 확 오르면은 자신들이 큰 손실을 볼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 시점에서 매도 친 거 아니냐는 어떤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 매수 리포트 낸 거, 매수 추천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LG화학, 삼성, SDI는 자신들이 공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이 과연 있느냐,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어떤 매도 리포트를 썼느냐,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는 거고요. 이 매도 리포트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다가 급락을 맞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증권사에 아무리 그 신뢰받는 어떤 투자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그 리포트를 읽어볼 때는 좀 그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공매도 쳐놓은 다음에 매도 리포트 쓰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게 뭐 국내라고 예의일 수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매도 리포트에 어떤 새로운 근거가 있다. 그러면 그 리포트를 갖다 존중을 해야 되겠죠. 근데 과거에 다 알려진 내용들을 갖다가 과연 지금 이런 시점에서 이런 매도 리포트를 내는 게 과연 합당한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합당하지 않고 의심이 네. 들 만한 요소가 참으로 많고 매도 리포트 주요 의견들 저희 이미 윤석천 평론가님께서 매번 언급해 주시는 네네. 건데 그 콘텐츠를 좀 봤다면 머뭇거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K배터리 위기에서 기회로 살려내는 정책. 현재 이 정부에서는 배터리 산업에 대한 이해가 그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투자자들의 그 민심과 좀 어우러진다면 K배터리 반등에 또 묘미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근데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증시는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중요한 일정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을 아마 만나는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 어제 제가 이어서 삼성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삼성 지배구조 개편, 수혜주는 뭐가 될까요?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삼성이 지배구조 개편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인적 분할하면서 삼성 지배구조 개편은 이제 시작됐다라는 평가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재용 회장의 일가가 삼성물산의 지분을 20% 가까이 갖고 있고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19.34%, 생명이 전자를 8.5%, 이 아래로 뭐 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깨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요 8.51,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8.51 이 숫자가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 테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중요한 것이 뭐 상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삼성에게 있어서는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삼성생명법, 이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잖아요. 그럼 아까 보여드렸던 그 순환출자 구조 고리가 깨지게 됩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보험사가 계열사의 주식 총 자산의 3%까지만 가질 수가 있는데 기존의 보험업법은 취득 원가 기준, 그러니까 샀을 때 가격으로 3%를 치는 겁니다. 근데 개정하는 내용은 뭐냐? 이것이 시가 기준, 지금의 주식의 가격으로 다시 계산을 해서 3%까지만 보험사가 예를 들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3%만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다음 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어느 정도 8.51 가지고 있는데 삼성생명이 지금 총 자산이 255조입니다. 근데 삼성전자 주식 보유액이 28조 정도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3% 그 보험업법이 통과가 되면 3% 한도액이 7조가 되죠.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 지금 20조 정도 초과되는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 5% 정도 20조 원 가까이를 팔아야 되는 겁니다. 어딘가에는 넘겨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순환출자 고리가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재용 회장의 삼성 전반적인 그룹의 지배력이 흔들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냐? 지금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배구조 유지를 위해서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던 삼성전자의 지분 20조 원 가량의 규모를 삼성물산이 사주는 그런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결정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20조 원을 돈을 어디서 충당하느냐? 그게 가장 주요 포인트잖아요. 삼성물산이 돈이 뭐 현금이 엄청 많은 회사는 아니니까. 자,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것 전에 보여드릴 것처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인적 분할을 해서 삼성 에피스 홀딩스 이렇게 떨어져 나오게 되면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아마 올해 가을쯤에 상장을 하게 될 겁니다. 상장을 하면 지금 보시죠. 삼성물산이 삼성 에피스 홀딩스의 지분을 43%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장한 그 수익으로 돈을 모아서 그 돈이 삼성물산에게 가게 되고요. 그걸 20조 원을 충당을 해서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던 삼성전자의 지분을 한 5%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지분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됩니다. 한 10% 가까이 올라가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이제 순환출자 구조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삼성물산이 이렇게 되면 삼성물산 아래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에피스 홀딩스 이런 식으로 약간 지주회사처럼 변모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최대 수혜주, 결국엔 삼성물산이 삼성그룹의 지금도 물론 지주사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제 새 정부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압박, 그리고 이 주주 친화적인 정책에 대한 그런 압박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삼성물산을 아예 공식적인 지주사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삼성물산 자산 가치도 올라가게 될 거고
배당 여력도 확대가 되는 것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봤던 순환 출자 고려와는 약간 달라집니다. 이재용 회장을 포함해서 오너 일가가 삼성물산의 지분을 많이 가지게 되고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조금 더 많이 가지고 그때 가게 되면서 그 밑으로 삼성바이오, 삼성에피솔싱 이런 식으로 순환 출자 구조, 삼성생명은 약간 옆으로 비껴나면서 이런 식으로 삼성물산의 지배력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이재명 대통령이 총수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여기서도 지배구조 개편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삼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움직이는지도 투자 포인트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양시장의 7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정도는 외국인 매도 치지만 개인이 사네요. 네. 원전은 역시 강합니다. 네. 예. 자,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내일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